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10시 24분입니다. 예, 이전 시간에 에필로그를 끝냈습니다. 마지막 화까지 다 읽었고요.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추계시대도 이제 9장, 10장만 읽으면 됩니다. 예, 소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자, 저는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일찍 잤고요. 자고 여유 있는 시간을 아침에 보내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죠. 책을 좀 요번 휴일에 좀 책을 읽으면서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 읽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어쩌면 월요일까지. 다음 주 근데 연휴가 끼어 있네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주 4일밖에 일을 못 하는데 월요일 날 쉬게 되면 좀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원래 좀 쉴까 했는데 잠도 많이 자고 이제 좀 피로가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 월요일 날 아무래도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월, 화, 수, 목 다음 주에 좀 일을 하고 다음 주 금, 토, 일 이렇게 쉬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달력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 좀 월요일 날 그냥 쉴까 했는데 다음 주가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자, 오늘 이번 시간도 들어가기 전에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모건 하우절 지음,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 출판사. 추천이 많이 돼 있는데, 모건 하우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네요. 이 돈의 심리학 이 책이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책 쇼핑을 하다가 샀는데 전에 돈의 철학이라고 읽었었죠. 그 책이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차라리 그래서 책을 좀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자, 아무튼 아이고, 미안. 정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해. 이 책을 돈의 심리학 소개시켜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이토록 돈의 심리학이 괜찮게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책 고르는 데 조금 이때까지는 조금 잘못 고른 책도 좀 있긴 있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추계시대 빨리 읽고 저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 이 책을 좀 읽고 나면 배가 고파지지 않을까. 밥 먹고 정견이 산책을 좀 시키고 또 좀 책을 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운동을 좀 하러 갈 생각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9장 제국의 시대, 기원전 300년에서 220년경. 전문입니다. 제논, 에피쿠로스, 필로는 모두 조용한 삶을 원했으며 위대한 추구의 시대 철학자들이 극단성과 노력을 피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단순하게 아타락시아를 원했다.
번민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다. 추구시대 현자들은 모두 삶이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고통을 초월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히 괴로움을 피하거나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원은 고통과 맞서는 데 있지 물러나 부인하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 고통과 맞선다. 고통과 맞선다. 예, 맞서야 됩니다.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없다, 가난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래야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완전 정말 운이 좋지 않고서는 쉽사리 그런 고통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자, 563쪽 이번 장은 중국편 먼저네요. 한비자, 순자, 노자의 도덕 군주론. 기원전 3세기가 시작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종말을 향해 다가가던 추구시대가 중국에서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원래의 이상 가운데 몇 가지는 경화되고 있었다. 딱딱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몇 세대 동안 이 지역에서는 위와 진이 가장 강한 나라였다. 필사적인 생존 투쟁에서 아이고 정경이 앉아. 작은 나라들은 위나라나 진나라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끝도 없는 싸움에 물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순 시절 같은 통일된 중국을 만들어낼 만한 강한 통치자를 갈망했다. 평화를 향한 갈망이 어디에서나 뚜렷하게 느껴졌다. 중국은 그리스인을 매혹시켰던 과학적, 형이상학적, 논리적 문제들에 별 관심이 없었다. 정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 쟁점들은 하찮아 보였다. 그들이 급하게 여긴 것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철학자, 도학자,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 통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 무렵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변화가 가속도를 내는 바람에 사람들은 한 세대가 다르게 큰 차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시대의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한다 해도 그 나라는 고대 요손의 나라처럼 심지어 초기 주나라처럼 운영될 수 없다는 확신이 커졌다. 계속 팽창하는 커다란 나라의 군주들은 이제 그들이 가진 직책의 마법적 능력, 그리고 도덕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으며 경제가 성공의 열쇠임을 알았다. 승리는 영토가 가장 넓고 인력이 가장 많고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곡식을 가장 많이 저장해둔 나라의 통치자에게 돌아갈 터였다. 기원전 4세기 말에 이르자 통치자들은 유가나 묵과의 조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척하던 태도도 버렸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상인 계급에게 의존했다. 상인은 고집스러운 현실주의를 군주들과 공유했다. 그들은 계산과 재정 법칙에 의지했다. 그들은 도를 생각하는 대신 이득과 사치를 향한 욕망을 생각했으며 모든 것을 돈이나 계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철학학파가 등장하고 있었다. 나라마다 통치자들은 정치 과학자들, 방법을 가진 자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이들을 집단적으로 법가라고 부른다. 법가. 삼비자의 법가. 그러나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방법론자들은 물론 법에 관심을 두었지만 법학에 몰두했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이란 기준 모델을 뜻한다.
이 말은 원래 고정된 패턴의 원료의 모양을 맞출 때 사용하는 다림줄이나 목수의 자 같은 연장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 그러나 법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상에 적응시키고 싶어 법이라는 말이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적인 방법들을 포함하도록 그 의미를 확대했다. 따라서 법은 종종 벌을 뜻하는 형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형벌 이러죠. 그들은 자가 불규칙한 재료를 똑바르게 맞추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엄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묵가와 육아는 자애와 도덕성을 갖춘 성군만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법가는 군주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거기에 가혹한 벌과 엄격한 형법의 뒷받침만 있으면 그 말이 자동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믿었다. 시스템 중요하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많이 정비가 되고 나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87년 헌법체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87년 헌법체제 자체로만 보면.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죠. 인간. 시스템과 그것을 행하는 인간. 여기서 군주라고 얘기하는데 위정자들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 위정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시스템보다. 시스템은 그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훌륭하게 정비될 수 있지만 윤석열 같은 암군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또 시스템입니다. 오죽하면 계엄까지 합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자, 방법론자들은 늘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이상화된 봉건 시대에도 늘 정치에 어느 정도 강제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평원에서 엄청난 인구 폭발이 있었다. 끊임없는 확장 경쟁 때문에 나라의 규모는 봉건 시대의 작은 제후국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군주가 이런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려면 인과 예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법가는 실제로 기능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들은 역사가 황금 시대로부터 안타깝게 퇴조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향수밖에 남을 것이 없었다. 구원은 현재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달려 있었다. 위나라나 진나라 같은 성공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팽창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여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통치를 강요해야 했으며, 따라서 통치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부자든 가난하든 중국이든 오랑캐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능률적인 통치 방법을 찾았다. 법가는 법의 구조를 저울에 비교하기를 좋아했다. 상인은 고객에게서 더 많은 돈을 긁어내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울은 그들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말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울을 쓰려 하지 않는다. 무게를 속일 수 없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에 한 저자는 그렇게 썼다.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통치자가 왕좌에 앉아있으면 관리들은 법을 구부릴 기회가 없고 판관들은 사사로이 일을 처리할 기회가 없다. 사람들은 판관에게 영향을 주려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다. 저울은 저울대가 정확하게 평형을 잡고 나서 물건을 올려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공정히 처리하려면 법에 기대야 한다.
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배신자와 사기꾼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기회가 없다. 관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관자는 7세기에 정치가 관중이 지은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훗날에 나온 것이다. 네. 7세기. 법가의 정치이론은 일단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운용될 터였다. 법가는 봉건시대의 개인 대 개인 통치에서 객관적인 법률 체계로 중요한 지적 이행을 이루었다. 이런 법률 체계는 현대 서구의 법 개념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고대 중국에서 법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통제를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통치자의 지적 또는 도덕적 상태는 상관없었다. 그의 개인적 개입 없이 체제가 기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치자는 물러나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하면서 가로 열고 무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법가는 무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하늘의 도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장자 같은 도가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초기의 법가도 도가의 그런 생각에 동의했다. 그래서 맹자와 같은 시대에 직하에서 공부했던 신도 기원전 795년에서 315년은 질서가 잘 잡힌 국가에서 운용되는 비인격적인 권위를 가진 제도들을 개인들의 욕망이나 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천도의 작용에 비유했다. 현자들이 도의 작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도적인 활동, 가로 열고 유의를 삼갔듯이 왕은 체제의 기계적 작용을 막는 개인적 간섭을 삼가야 했다. 신도는 자신의 완전히 실용적인 통치관의 이념적인 맥락을 찾고 싶어 했는데 법가의 수동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왕이라는 이상은 중국에서 뿌리가 깊었다. 봉건시대 예법도 제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도의 마법의 힘이 자신을 통해 움직이게 하라고 권했다. 아주 음흉한 자들이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고대 전체주의입니다. 고대 전체주의. 파시즘이 어쩔 수 없어요. 고대일수록 파시즘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시즘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큰 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전 법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질서 이런 말 정말 싫어해요. 질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쩌고. 권위주의.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질서잖아요. 질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거. 그 질서라는 말 속에는 폭력과 강압이 들어있고 그걸로 국민을 자주유지 해보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말 그래서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법가는
기원전 5세기에 오래된 진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에서 처음 발전했다. 이런 사람들을 근데 추계 시대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이탈 국가들이었다. 따라서 그 통치자들도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혁신적인 정부 이론에 개방적이었다. 기원전 370년경 상황 가로열고 기원전 390년에서 338년이라는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위나라의 자리를 잡고 그 나라의 정치 과학자들의 토론에 끼어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영적 프로그램은 없이 단지 군대를 개혁하고 곡물 생산을 늘리고 지역 귀족을 약화시켜 통치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법률을 개발하고 싶을 뿐이었다. 상황은 위나라 왕의 총애는 얻지 못했지만 기원전 361년 마침내 진나라 군주의 중요한 자문이 되었다. 이것은 큰 기회였다. 진나라에는 주의 전통을 거의 모르는 야만적인 주민이 많았다. 귀족은 너무 약하고 가난하여 상황의 혁명적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막고 나설 수가 없었다. 추구의 시대의 많은 주요 원리들을 비우는 상황의 개혁은 고립되어 있던 후진적인 진나라를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상황의 광범위한 개혁의 결과 기원전 3세기 말에 진은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기원전 221년에 그 통치자는 중국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황제가 된다. 개똥이나 황제는 뭐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황제 그게 뭐 어쨌다고 말입니까? 네? 이름을 그렇게 진 거지. 자, 상황은 과거의 전통에 아무런 충성심을 느끼지 않았다. 인민을 이끄는 원리가 그들이 놓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가치 기준, 가로열고 법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의 조건이 바뀌면 다른 원칙이 실행된다. 상군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세상의 조건이 바뀌면 다른 원칙이 실행된다. 이거는 뭐 맞습니다. 인민이 이끄는 원리가 그들이 놓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들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세상의 조건이 바뀌면 다른 원칙이 실행된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동정심 많은 성군들의 황금 시대를 꿈꿔보아야 소용없었다. 과거의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인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가 적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네요.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의 부패와 갈등도 부정직의 결과가 아니라 자원이 빈약한 결과일 뿐이다. 아주 관자라는 이것도 상군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상황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네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상황은 비폭력을 장려하는 대신 진나라 사람들이 굶주린 이리처럼 전쟁과 유혈을 갈망하기를 바랬다. 영리하다기보단 영악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영악한 사람이었네요.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 가로열고 부국강병. 이게 목표였다는 거죠. 이것도 상군서에 나오네요. 상군서라는 건 상황행이 지은 책인 것 같아요. 조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공포와 탐욕을 이용해야 했다. 새로운 정쟁 방식의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탈영병에게 아주 무서운 벌을 주어 병사들이 차라리 전장에서 죽기를 바라게 만들었다. 그는 또 농민이든 귀족이든 뛰어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경작지를 상으로 내렸다. 상벌이 확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 효과가 있죠. 상벌이 확실하면. 상벌. 벌만 확실하고 상은 확실하지 않고, 상만 확실하고 벌은 확실하지 않고 이러면 위태롭죠. 그러므로 우리도 요번에 내란 이 사태에 있어서 상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벌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이번 역사적인 일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여져요. 상황의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은 진나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나라는 상황의 지도를 받아 무시무시하게 능률적인 전투기계가 되었다. 병역과 부역은 강제였다. 군대 생활의 엄격한 규율이 온 나라에 적용되었다. 상황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농업 생산을 군대와 결합한 것이었다. 공을 세운 농민 겸 병사는 지주가 되고 관직과 연금을 얻었다. 반면 옛 귀족은 특권을 박탈당했다. 전장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귀족은 강등되어 평민으로 떨어졌다. 상황의 야심만만한 토지 정리 계획에 능률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렸다. 모두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았다. 심지어 태자도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태자가 법을 어긴 것을 안 상황은 법에 따라 처형하려 했으나 왕의 후사를 끊을 수 없어 대신 태자의 스승을 처벌했다. 상황은 군주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덕이 많은 현자는 왕으로서는 실패한다고 믿었다.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무질서가 판을 쳐 망하게 된다.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선한 자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늘 질서를 누리며 강해진다. 이것도 상문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명확하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파시즘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네요. 평화를 설교했던 유가는 위험했다. 모두가 예를 실행한다면 너무 온건하고 자제력이 강해져 군주는 그들을 싸움터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상앙은 황금률을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진정으로 유능한 군주라면 자신의 군대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적에게 할 것이다. 상황은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는 적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강해진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적이 창피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한다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상문서. 이거 아주 재밌는 사람이네요. 상황. 찾아봐야겠어요. 책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알라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가혹한 개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원전 340년에 진나라는 주요 경쟁자인 위나라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주어 천하통일의 주요한 후보가 되었다. 상황은 자신이 한 일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만든 무자비한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다. 기원전 338년 그를 후원하던 효공이 죽은 뒤 경쟁자들이 새 군주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 자신이 진나라를 위해 조달한 전차에 갈갈이
쫓겨 죽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법가는 상황이 제시한 노선을 따르게 되며 다른 나라들도 진의 예를 따르게 된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상황이라. 상황이 법가의 시조였군요. 찾아봐야겠어요. 진의 시황제 밑에서 일했던 한비, 기원전 280년에서 333년은 법가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 꼽힌다. 그는 상황보다는 훨씬 덜 냉소적이어서 자신에게 인류를 돕는 고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고분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쓸모없고 비실용적인 생각을 팔러 돌아다니는 다른 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다. 그를 비롯한 다른 법가는 흠없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군주의 최고 이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몸을 바쳐야 했다. 이것도 상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비는 왕이 도덕의 모범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지만 효율적인 체제를 세워 보통 사람이 유능한 통치자가 되도록 돕고 싶었다. 통치자는 적당한 관리를 골라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하며 자신의 백성을 돕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야 한다. 군주는 그저 앞을 보며 무엇이 백성에게 유익할지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벌을 주더라도 증오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군주는 공평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친구와 친족을 벌하고 적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한비가 썼다는 다음 글은 통치자의 무의에 거의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용입니다. 군주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명민함을 얻고 슬기를 버림으로써 결과를 얻고 용기를 버림으로써 힘을 얻는다. 한비자. 법은 벌과 억압의 방법이 아니었다. 법은 왕과 신민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익숙하게 해주는 교육이었다. 이런 개혁이 완성되면 법은 필요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나라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비 또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기원전 233년에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하는 대신 자살을 택한 것이다. 한비는 법가가 되기 전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유가 철학자 순자, 기원전 300년에서 230년, 이름은 황, 밑에서 공부를 했다. 순자는 정열적이고 시적이면서도 매우 합리적인 사상가로서 다른 철학자들의 통찰을 자신의 유가적 전망 속에 통합하여 강력한 종합적 사상을 이루어내려 했다. 순자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사람의 이 순자의 언행이나 족적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비자도 순자의 제자였을 정도면 그 정도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는 묵가, 양가, 법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복잡한 주장의 한 측면만 강조했을 뿐이며 그들 모두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또 도교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책은 추구의 시대 중국의 다른 글들보다 주장도 설득력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가끔 그의 산문은 시로 바뀌기도 하고 논리는 신비한 통찰로 바뀌기도 한다.
순자는 새로운 실용주의에 경악했다. 그것이 도덕적 기준의 쇠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를 가나 음모와 계략 또 이기적으로 부, 권력, 사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았다. 순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군주들은 예로서 자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신의 야심을 쫓았으며 폭력과 전쟁이 만연했다. 순자는 법가의 현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비심 있는 왕만이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라면 설사 그것이 전통적인 육아의 원리에서 멀어진다 해도 고려해볼 용의가 있었다. 순자는 행동주의자였다. 그는 조정의 직책을 갈망했으나 공자나 맹자와 마찬가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3번이나 직하학궁의 최고위직인 죄주로 임명되었으나 지시와 모함을 받아 제나라를 떠나야 했다. 기원전 255년에 순자는 주나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재상이 그를 지방 수령으로 임명했으나 안타깝게도 기원전 238년 재상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 자리도 잃었다. 이후 순자는 공직에서 물러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학설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순자의 글 가운데 진나라를 찾아갔던 일을 묘사한 것이 있다. 법가의 이상만큼 그의 이상과 거리가 먼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순자는 자신이 본 곳에 감명을 받았다. 관리들은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일했다. 부패가 없었고 조정 안에 암투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순박하고 건전했다. 그들은 정부를 두려워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종했으며 새로운 법의 안정과 공정성을 높이 샀다. 순자. 그러나 진나라는 완벽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곳 백성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혁들이 가능했음을 깨달았다. 순자는 엄격한 형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진나라가 편치 않은 곳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진나라 사람들은 늘 천하가 힘을 합쳐 진을 정복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것도 순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순자는 가혹한 통치 방식이 다른 나라 백성의 마음을 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진이 중국 전체를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나라는 군자, 즉 성숙하고 인도적인 통치자들의 인도를 받아들일 때만 생존할 수 있을 터였다. 순자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진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통치 방식은 왕조의 붕괴를 낳아 불과 14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좀 고프네요.
예,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자비한 통치 방식은 왕조의 붕괴를 낳아 불과 14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까지 했습니다. 572쪽. 그럼에도 진나라는 유가에게는 까다로운 문제였다. 순자는 소왕을 아련했을 때 진의 조정에 제의 전문가가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되물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유는 필요 없지 않소? 유가는 그러니까 필요 없지 않소? 순자에 나오는 얘기네. 유의 비참한 실적으로 볼 때 순자는 소왕에게 반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그의 야심만만한 젊은 제자 이사, 유명하죠? 이사, 물음표 기원전 208년 이사에게 줄 효과적인 답을 찾을 수도 없었다. 순자는 군자가 권자에 오르면 도덕성, 의과 자비, 자비가 영원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진하네요. 순진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아름다운 유가적 비전이었다. 순자는 군주의 자비심이 성군들의 영향력처럼 발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진 군주는 어디를 가나 어려움 없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군주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결코 없다. 인용입니다. 어진 사람은 폭력을 끝내고 해로운 일을 없애려고 무기를 들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뺏으려고 무기를 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진 사람의 병사들이 진을 치면 신과 같은 존경을 받고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마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단비와 같다. 그러나 이사는 의문을 품었다. 4대에 걸쳐 계속 승리를 거두는 진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며 그 권위는 다른 제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진나라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인이나 의가 아니라 기회를 이용했을 뿐인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이것도 순자에 나오는 얘기. 이사는 오래지 않아 순자를 버리고 법가가 되어 진나라로 가서 승상이 된다. 이사는 번개 같은 원정을 지휘하여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최종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순자가 진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몇 년 뒤인 기원전 260년 진나라 군대는 순자의 조국인 조나라를 정복했다. 왕이 항복을 했는데도 진의 군대는 조나라 병사 40만 명을 학살했다. 조정의 말직조차 유지할 수 없는 군자가 그런 무자비한 통치를 억제하는 힘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어두워지고 법과 체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늘어났음에도 순자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예의, 양보정신과 인의, 자비의 윤리가 중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순자도 어려운 시기에는 벌과 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쨌든 성군의 경지는 순자에게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거리의 누구라도 요임금처럼 되어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 순자 전체에 걸쳐 유의, 즉 주율 잡힌 의식과 노력에 대한 끈질긴 호소가 나타난다. 순자는 진나라를 돌아보고 나서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늘은 세상사에 간섭하는 신이 아니었다. 하늘의 도움을 청하거나 신탁을 구해 하늘의 뜻을 왜곡하려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순자는 그런 낡고 조작적인 미신을 싫어했다. 하늘은 자연 그 자체였다. 천도는 천체의 질서와 규칙성 또는 계절의 연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천도는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었다. 인간을 인도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게 해줄 뿐이었다. 이런 길을 찾는 것이 군자의 임무였다. 장자처럼 천도를 명상한답시고 인간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은 잘못이었다. 문명은 엄청난 업적이었다. 문명은 인간에게 신의 지위를 주었고 하늘이나 땅과 동등한 짝이 되게 해주었다. 하늘에 복종하고 하늘을 기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천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가? 도가처럼 하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하늘이 제공한 자원을 이용하여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은가? 순자 만일 하늘에 집중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태만히 한다면 우리는 만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순자는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이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이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에필로그에서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끈질기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순자는 법가로부터 사람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순자는 맹자와는 달리 인간의 본성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믿었다. 순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질투와 증오의 감정을 품고 태어나며 그런 감정에 빠져들면 폭력과 범죄로 나아가고 충성과 믿음은 모두 사라진다. 성선설, 성악설 굳이 따진다면 성악설에 가깝죠. 그 전까지 쌓아나온 기준에 의하면 말입니다. 순자는 법과와 똑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굽은 나무는 도지게 대놓고 쪄서 억지로 펴야만 굽게 만들 수 있다. 순자 그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나 현자가 될 수 있다. 단 이것을 혼자 이룰 수는 없다. 우선 스승을 찾아서 예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예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이룰 수 있다. 고리타분하네요. 양가나 도가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을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선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군자는 교묘하게 자신의 정열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 인간 본성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순자는 사람들이 지성과 사고 능력을 사용하면 평화와 선한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도덕적 사회를 창조하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교육이 핵심이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법과 벌이라는 현명한 제도에 따라 도덕적 교육 프로그램에 복종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법과 주장의 한 면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의 지혜를 연구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요순우는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집단적인 지적 노력에 의해서만 주변에 보이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끝낼 수 있으며 그런 노력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예의, 양보의 예를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조절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내적인 평화를 얻었다. 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삶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여 사회관계의 질서를 잡는 방법을 발견했다. 따라서 예는 자신에게 견주는 서의 원리에 기초를 두었다. 통치자는 자신을 정복해야만 사회 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자들은 백성에게 이질적인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다. 예는 그들의 인간성 분석에서 영감을 받아 나온 것이었다. 예는 감정을 인간화하고 예술가가 하찮은 재료에서 형식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듯 감정을 다듬었다. 얘는 너무 긴 것을 자르고 너무 짧은 것을 늘리며 남는 것을 드러내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며 사랑과 존경의 형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행동의 아름다움을 한 단계씩 완성시킨다. 순자에 나오네요. 너무 고답적이라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조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상적이라고 하기에도 좀 고리타분한데 그냥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휘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얘는 일종의 자연법이었다. 우주 자체가 잠재적 혼돈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규칙들에 복종해야 했다. 심지어 천체와 계절도 서로를 호전적으로 잠식하는 대신 양보를 해야 했다. 이 세상을 질서에 맞추려고 하면 항상 빗나갑니다. 순자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은 예에 의해 조화를 이루고 해와 달은 예의 빛을 받는다. 사계절은 예에서 질서를 끌어내고 별과 행성은 예에 의해 움직인다. 관념적이네. 그냥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돈이 생길 것이다. 만물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적당한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예는 또 인간의 감정을 정화한다. 진짜 고리타분합니다. 육아가 이게 나중에는 부활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외면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너무 관념적이었어요. 실제적인 따라서 얘는 비자연적이기는커녕 사람들을 실제의 핵심으로 이끈다. 예의 원리는 진로 깊다. 순자는 계속 강조한다. 세계를 만드는 자들이 거칠고 공허한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가나 순자나 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뭐 그렇다지. 순자는 하늘보다는 땅에 집중했지만 그렇다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는 아니었다. 모든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순자도 자연을 신처럼 숭배했다. 그의 종교적 합리주의는 신비한 침묵에 기초를 두었다. 그는 한 가지 교조적 입장을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부르며 개탄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은
옳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틀렸다고 고집을 해서는 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자세는 좋네요. 도는 텅 비고 통일되고 고요한 정신만 이해할 수 있다. 관념적이라는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순자는 장자와 완전히 일치한다. 새로운 인상에 개방되어 있는 정신은 그 자신의 의견에 매달리지 않고 비어있다. 삶의 통일성을 일관되고 이기적인 체계 안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다. 공상이나 번거로운 한성에 빠져들지 않고 진정한 이해를 막는 야심적인 음모나 계략을 조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다. 또 순자. 마음이 텅 비고 한결같고 고요한 것을 일러 크게 맑고 밝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위대하고 순수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올바른 도를 체득한 이의 특징이다. 순자는 그렇게 말한다. 중국의 철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해요. 왜? 왜냐면 자기 자신들도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살짝 뭐랄까 엿봤을까? 그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엿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덕이 부족하면 절을 열심히 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책을 열심히 읽고, 뭐랄까 또 자기의 어떤 내공이 부족하면 연구를 열심히 하고, 복덕이 부족하고 그러면 연구를 열심히 하고, 마음의 안정이 부족하면 참선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방법마다 각 방법을 가지고 자기에 맞는 방법을 그때 실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고, 무식하면 공부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텅 비고 한결같고 고요한 것을 일러 크게 맑고 밝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위대하고 순수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올바른 도를 체득한 이의 특징이다. 순자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불교는 이론적, 철학적 사상과 그 방법론적 실천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제가 말했던 연불이니 참선이니 독경이니 사경이니 운동이니 실제로 포행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이런 거 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방법론들이 쫙 잘 설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관념만 있잖아요. 관념. 이래서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아, 저건 껍데기로 밖에 없구나. 자기 중심적인 감각에서 벗어나면 평범한 사람도 현자처럼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에 갇히는 대신 통치의 더 깊은 원리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중국의 최초로 번역된 경전이 안반수의경인가?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행법이에요. 호흡수행법.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걸 설명한 경전인데, 그런 방법론적 경전을 맨 처음에 중국에 번역이 됐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자, 인용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기 방에 앉아서도 온 세상을 볼 수 있으며 현재에 살면서도 먼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존재를 꿰뚫는 통찰을 얻으며 그 존재들의 진절한 본질을 이해하고 질서와 무질서의 일들을 연구하며 그 뒤에 놓인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는 하늘과 땅을 모두 살피며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위대한 원리와 우주 안의 만물의 주인이 된다. 28조. 예, 순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게 왜 문제냐면 개나 소나 다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온갖 무당 같은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 써놓으면 안 돼요. 순자 선생님이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의 지성에 이르르는 실천 방법을 먼저 얘기해야지. 이런 게 있어 라고만 얘기를 하면 세상에 혼란을 줍니다. 그의 지성은 신과 같아진다. 순자가 보기에 법가는 야망이 크지 않았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경제 또는 군사기계의 톱니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다. 넓고 크다. 누가 그런 사람의 한계를 알겠는가? 순자는 물었다. 밝고 이해력이 뛰어나다. 누가 그의 덕을 알겠는가? 끓어오르고 뒤섞여 늘 변한다. 누가 그의 형태를 알겠는가? 그의 밝음은 해와 달에 비길만 하다. 그는 커서 사방을 채운다. 이것이 대인이다. 아이고,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간성의 잠재력을 실현한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세상을 망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아무도 순자의 정치 사상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3세기 중반이 되자 모두들 또 하나의 신비한 통치 교본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은 곧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비 같은 법가들이 이 새로운 텍스트에 공감했다. 도덕경은 원래 개인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제후들을 위해 쓴 것임에도 서구에서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인기 있는 고전이 되었다. 우리는 사실 노자라고 불리는 이 책을 쓴 저자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어느 것도 역사적 근거는 없다. 무명과 무욕을 주제로 글을 쓴 저자는 잘 파악되지 않으며 어쩌면 그것이 그가 바라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도덕경은 81개의 작은 장으로 나뉘어 있고 수수께끼 같은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자는 법가보다 훨씬 더 영적이지만 둘 사이에는 친화성이 있으며 법가는 그 점을 즉시 간파했다. 둘 다 육아를 경멸했다. 둘 다 반대되는 것을 추구할 때만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역설적 세계관을 지녔다. 둘 다 통치자는 무의를 유지해야 하며 나라의 삶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노자는 법가와는 달리 왕에게 덕이 있기를 바랐지만 끝도 없이 백성을 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육아의 성군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무의의 삼가는 태도와 완전한 공정성을 실행에 옮기는 군주라야 전국시대의 폭력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의 왕들은 일련의 외적인 의식을 거행하여 지상의 하늘의 도를 확립하는 마법적인 능력으로 통치를 했다고 전해진다. 노자는 이런 오래된 의식을 내재화했으며 군주들에게 도와 내적으로 영적인 일치를 이루라고 충고했다.
곧 진나라에 의해 소멸될 운명인 작은 제국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시대였다. 도덕경에는 임박한 소멸에 대한 공포가 주제처럼 흐르고 있다. 도덕경은 약한 군주에게 생존의 전략을 제시한다.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물러나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라. 음모와 계략을 짜는 대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고 세상을 보는 관습 방법에서 자유로워져라. 무의를 훈련해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개조할 때에만 이룰 수 있다. 마음은 고요와 공허, 그리고 텅 빈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자신의 책 30장을 군주의 내적 삶을 변화시켜 그에게 고대 성군들처럼 세상을 다시 채우고 복원할 힘을 부여해줄 신비한 훈련에 할애했다. 우리는 첫 장에서 노자의 방법을 만나게 된다. 현명한 통치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인 합리적 사고는 소용없다. 교의 이론 체계는 그의 진전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언어와 개념을 넘어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시초였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 지시. 세상 만물에는 이름이 있다. 그러나 노자는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해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름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영역을 모른다. 이것은 욕망을 완전히 없앤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정신과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이름 없는 실제의 외적 표현, 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과 표현된 것은 둘 다 훨씬 더 깊은 존재 수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만물의 은밀한 핵심은 신비 위의 신비이다. 현지우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어쩌면 노자는 그 심오한 모호함을 일깨워 주려고 그것을 어둠, 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온갖 오묘한 것의 관문이다. 도덕경에 나오네요. 도덕경 저는 읽어보기도 하고 필사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읽어볼 만합니다. 네. 지혜가 있어요. 네. 노자는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실제의 깊은 층들을 드러냈다. 현명한 통치자는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의 부적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언어는 부적합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흘끗 보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더 깊은 신비를 깨닫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알미, 특권을 가진 정보를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를 받는다. 추구의 시대의 모든 위대한 현자들이 강조한 케노시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나는 원한다 하고 쉴 새 없이 아우성치는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최종적인 신비의 관문에 서 있을 뿐이다. 노자는 도를 그의 전망의 중심에 놓으면서 영적 삶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목표는 감춰져 있고 접근할 수 없다. 길은 늘 새로 비틀리거나 방향을 튼다. 계속 멀리 물러나면서 우리더러 더 다가오라고
계속 다그친다. 인용입니다. 섞여서 형성된 어떤 것이 하늘과 땅보다 먼저 태어났다. 소리도 없이 텅 비어 있으며 홀로 서서 변하지 않으며 두루 행하며 움직여도 위태롭지 않아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그냥 도라고 부른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임시로 크다라는 이름을 준다. 크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빠져나가고 물러나는 이 것, 그가 임시로만 이름을 부여한 것에 이름을 붙이려는 노자의 시도에는 태평한 면이 있다. 우리는 이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본으로 삼으면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 노자의 모호한 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역설을 퍼부어 독자들을 일부러 혼란에 빠뜨린다. 노자는 숭고한 것에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몇 줄 뒤에는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이 같은 출처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현명한 통치자는 이런 모순들을 마음에 품고 일반적인 사고과정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자의 글은 추론이 아니라 명상을 위한 참조점들이다. 노자는 결론만 기록할 뿐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된 단계들을 짚어주지는 않는다. 현명한 통치자들은 표현한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까지 혼자서 도를 따라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도에 관해 하는 이야기에 의지하여 간접적으로 이런 통찰을 얻을 수는 없다. 중국인에게는 그들 나름의 요가, 가로열고 좌망, 요가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바깥 세계를 차단하고 일반적인 인식 방법을 폐쇄하라고 가르쳤다. 장자는 이것을 이즘, 망, 즉 알의 버림이라고 불렀다. 노자도 이따금씩 이 요가 훈련을 언급한다. 도덕경. 그러나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것은 그가 요약한 신비한 과정의 핵심이었다. 독자가 그의 결론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여행을 해보는 것뿐이었다. 노자는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종종 허라고 불렀다.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라는 말은 바쁜 유의의 정신이 두려워하는 텅 빈 상태를 암시한다. 우리의 본성은 진공을 싫어한다. 우리는 우리 정신을 관념, 말,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그렇게 하면 생명으로 가득 찬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도덕경에서는 허를 만물의 자궁이라고도 부른다.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이다. 노자의 허, 골짜기, 우묵한 곳의 이미지는 모두 거기에 없는 것에 관해 말한다. 묘사 불가능한 존재의 신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에고가 사라진 무의의 마음, 즉 케노시스를 가르치기도 한다. 현명한 통치자의 존재에는 허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명상의 황홀경 속에서 텅 빈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노자에 따르면 사람들의 문명, 가로열고 인간 삶에 그릇된 개책략을 들여왔다. 가로닫고 문명에 감염되기 전에 누리던 진정한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 개입하는 바람에 도를 잃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노자가 도덕경이 반문명주의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런 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마련된 도를 지키는 반면 인간은 항상 바쁜 유의의 사고에 의해서 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구분을 만들어냈으며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 투사에 불과한 엄숙한 행동 원리들을 보완했다. 노자는 이 점에 관하여 장자와 의견이 같았다. 현자가 이런 정신적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 올바른 길로 복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도덕경이 장자 이후에 책 경전으로 설정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축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대상으로 도덕경이 장자보다 앞선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 쓰신 글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장자가 먼저고 후에 노자가 후다 뭐 이런 설이 유력하기도 했어요. 자, 인용입니다. 나는 허를 얻으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고요를 굳게 유지한다. 만물이 모두 함께 생기지만 나는 그들이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온갖 사물과 사건들이 어지럽게 변화할지라도 모두 그들 각각의 뿌리로 돌아간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 한다. 근데 그 도덕경은 근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계속 덧붙여졌다고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학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나뭇잎이 나무 뿌리에 떨어지고 퇴비가 되어 생명의 순환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잎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 잠시 보이다가 이어 어둠으로 돌아간다. 깨달음을 얻은 현명한 통치자는 이런 흐름에 초연하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 완벽한 지혜와 공정성을 얻는다. 자신과 도를 동일시할 수 있다. 이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그는 견딜 수 있으며 그의 날이 닿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텅 빈 상태는 도덕경에 스며있는 두려움에서 해방을 가져온다. 소멸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는 망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살이 꽂혀 있지만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축을 꽂는 빈 곳이다. 노자는 그렇게 말한다. 또 단지를 만들 때 점토를 반죽하여 매력적인 모양으로 만들지만 그 그릇의 존재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노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우리는 지각할 수 있는 것에서 유익을 얻는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놓인 곳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도덕경의 핵심 사상을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공적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통치자가 자기 내부에서 비옥한 허를 발견하면 통치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늘과 도를 본받아 왕다움을 얻는 것이다. 현명한 통치자는 하늘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늘은 다른 생물들의 도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불가사리한 경로를 따른다. 이것이 사물이 따라 마땅한 도다. 목적이 있는 쉼 없는 행동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어디에서나 통치자, 정치가 관리는 음모와 계략을 짰다. 많은 철학자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었다. 목가는 분석, 전략,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가는 문화를 찬양했지만 도자가 보기에 문화는 도의 흐름을 방해했다. 유가의 영웅적인 요순우는 강의 흐름을 돌리고 경작지를 만들고 숲과 산에 불을 놓는 등 늘 자연에 간섭했다.
육아는 예를 사회에 강요하여 사람들이 순수하게 외적인 영성에만 집중하도록 장려했다. 목표지향적인 유의의 활동이 너무 많았다. 이것은 생물을 그대로 놓아두는 도의 부드럽고 독단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과는 양립할 수가 없었다. 인용입니다. 도는 행동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군주와 제후가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변할 것이다. 도가를 따르는 통치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내가 바라기를 그만두고 고요하게 있으면 천하가 스스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역대의 통치자들이 내가 바라기를 그만두고 고요하게 있었던 통치자가 있습니까? 이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가능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계입니다. 한계. 관념적이에요. 생존의 비결은 직관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디 나오는 얘기야 이거? 사람들은 정치 생활에서 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지보다는 알을 좋아하고, 약함보다는 강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노자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생각에 관심을 가졌던 그 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춘추좌전에 나오는 얘기네요. 인용입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선약수, 이게 도덕경의 유명한 얘기죠. 높은 선은 물과 같다 하면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수동성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도의 자연스러운 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는 정치가들의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올라간 것은 모두 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적에게 복종하여 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의 쇠퇴를 재촉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연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거는 하늘에 구름 따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멋지게는 보이죠. 멋지게는. 그러나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자신을 마지막에 놓지만 오히려 앞서게 되며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무리 봐도
현실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문명이 이뤄낸 정치에는 좀 미숙해 보이는 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미숙해 보이는. 미숙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이상적이어서 건방져 보이고 좀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데는 길고 신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이런 내적인 공허를 달성하면 그는 삶의 이른바 약한 것들처럼 활기차고 유연하고 비옥해진다. 다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왔듯이 적에게 복종하여 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를 재촉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세태를 재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좋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땐 그런데 당사자가 돼서 그 적에게 당하고 있는 그 기간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 고통은, 그 비극은, 그 괴로움은. 왜 그걸 생각 안 하죠? 뭐 그냥 다 지나간다 이러면 끝입니까? 그런 이유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과 강제는 본래 자멸적이다. 물론 심, 강제 그리고 폭력적으로 사용해서는 자멸이 돼요. 폭력적으로. 비폭력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죠. 무조건 힘이나 강제적인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자 철학은 개인적이에요. 개체적입니다. 개체를 벗어나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에서 적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노자는 전사들에게 적에게 항복하라고 촉구했던 고대 전쟁 의식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무기는 성스럽지 못한 도구이니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군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만 무기를 쓴다. 노자는 그렇게 주장한다. 때로는 전쟁이 안타깝지만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기를 들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승리주의, 잔인한 배회주의, 손쉬운 애국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군자는 무기를 과시하여 세상을 위협할 수 없다. 이런 호전성은 거의 틀림없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군자는 늘 군사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을 맺되 자만하지 마라. 끝을 맺되 자랑하지 마라. 끝을 맺되 오만하지 마라. 끝을 맺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하라. 끝을 맺되 위협하지 마라. 도덕경. 이건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따라서 무위는 행동을 완전히 삼가라는 뜻이 아니라 징후의 상승을 막는 비호전적이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다. 좋은 말인데 개체적이죠. 자기 개인 수양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용입니다. 훌륭한 전쟁 지도자는 호전적이지 않고 훌륭한 투사는 격렬하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절대 공세를 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는 자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한다. 굉장히 개체적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을 맺는다. 이것이 내가 비폭력의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명한 전사는 이렇게 행동하면 하늘의 숭고함에 비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태도다.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말과 행동 뒤에 놓인 감정과 동기를 느낄 수 있다. 군자는 적대감을 흡수해야 한다. 잔악행위에 보복을 하면 틀림없이 새로운 공격이 나타나게 된다. 도전은 무시해야 한다. 굽히는 것이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다. 군자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압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제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저항하며 그 결과는 보통 의도한 것의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무위는 겸손과 결합해야 한다. 군자는 지붕 위에서 자신의 원칙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사실 그에게는 고정된 의견이 없다. 군자는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친절하고 선하다고 확신했다. 오직 정교한 법과 도덕률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고 느낄 때만 격해진다는 것이다. 군자는 더 큰 나라의 공격과 마주치면 증오가 더 큰 증오를 낳지는 않는지, 증오가 동정심에 반응하여 약해지지 않는지 물어야 한다. 노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지만 남들 자리에 자신을 놓아보려고 노력하려는 말에는 자비가 암시되어 있다. 인용입니다. 큰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자기가 없으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따라서 세상을 자기처럼 존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맡겨질 것이며 세상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넘겨질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과 별로인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노자는 우리가 추계 시대 중국에서 만나는 마지막 현자이다. 그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적이었다. 이런 수준의 비움에 이른 군자는 권자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노자는 맹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대의 공포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비한 경향을 가진 통치자에게 끌릴 것이라는 일종의 메시아적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전국시대의 폭력을 끝장내고 제국을 통일한 것은 도가의 현자가 아니라 진이라는 법가의 나라였다. 이 놀라운 성공은 군사적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왕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보였다. 이로써 일종의 평화가 찾아오긴 했지만 도덕성, 자비, 비폭력을 향한 추구의 시대의 희망에는 조종이 울렸다. 제국의 시기에 추구의 시대의 영성들은 종합되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